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매정했다.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나무밭 위로 자결하는 빗줄기는 메마른 땅에 갈라진 틈새까지 파고들었다. 하얀 회벽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작은 푸에블로 블랑코, 그곳의 공기는 가난과 체념의 무게로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9세기 후반 변화의 바람은 아직 이 외딴 마을까지 닿지 못한 듯했다. 그곳에 마테오가 살았다. 20해 남짓 살아온 젊은이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군살 하나 없이 다부진 몸은 지주의 밭에서 흘린 땀의 증거였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이 끝나면 마테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여기저기 흠집 나고 손때 묻은 낡은 기타. 마을 외곽의 오래된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 앉아 그가 기타 줄을 튕기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숨을 죽였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꺼지지 않는 열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것은 안달루시아의 태양만큼이나 뜨겁고 그늘진 골목만큼이나 서늘한 마테오 자신의 삶의 노래였다. 마을에는 이사벨라라는 처녀가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밤하늘처럼 빛나고 미소는 새벽녘 올리브 잎사귀에 맺힌 이슬처럼 청초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았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심성과 그의 기타 소리에 담긴 특별한 재능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현실의 벽을 알고 있었다. 마테오의 가난, 그리고 리카르도의 존재. 리카르도, 그는 마을에서 작은 땅이나마 소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언제나 기름진 머리에 번듯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환심을 사려 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음을 느끼자 그 분노를 마테오에게 돌렸다. 리카르도는 마테오의 재능을 시기했고 그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마테오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저런 떠돌이 같은 놈이 기타는 튕겨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의 비웃음은 마테오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마테오는 묵묵히 견딜 뿐이었다. 그의 분노와 슬픔은 오직 기타 선율 속에서만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향한 마음을 감히 드러내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틋한 연주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의 기타는 때로는 속삭이는 연인의 목소리가 되었고 때로는 터져나오는 울음이 되었다. 마을의 여름 축제, 피에스타가 다가왔다. 1년 중 가장 큰 축제였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고 춤추고 노래하며 밤늦도록 어울렸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 달빛이 교교히 광장을 비추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갈 무렵 마테오는 용기를 내어 이사벨라의 집 창가로 향했다. 그녀의 방에는 아직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세레나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애틋하고 절절한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 이사벨라의 창가에 닿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리카르도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이사벨라에게 연주를 해? 리카르도는 마테오에게 달려들어 그의 기타를 빼앗으려 했다. 마테오는 본능적으로 기타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그 찰나 리카르도는 마치 발에 걸린 듯 과장되게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악! 이놈이 날 밀었어.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리카르도의 아버지도 달려왔다. 그는 아들의 부상을 보고 격분하여 마테오의 멱살을 잡았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 당장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마테오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밀지 않았어요. 리카르도가 혼자 넘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리카르도 집안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이사벨라가 달려나와 마테오를 변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로막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결국 마테오는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었었다.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그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낡은 기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마테오는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이사벨라의 슬픈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그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그의 외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마테오는 며칠 밤낮을 정처 없이 걸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잠을 청했다. 주머니는 텅 비었고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인 기타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절망감이 그를 짓누를 때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타를 연주했다. 거칠고 슬픈 선율은 그의 고독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뇨 그는 세비야 외곽의 한 허름한 타베르나 선술집 앞에 다다랐다. 엘 히타노, 집시라는 뜻의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타베르나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와인향, 벽에 걸린 빛바랜 플라멘코 포스터가 그를 맞았다. 타베르나의 주인은 소피아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남루한 행색과 지친 기색, 그리고 그가 소중히 안고 있는 기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따뜻한 스튜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주었다. 마테오는 허겁지겁 스튜를 먹고 난 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소피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담아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심한 표정으로 잔을 닦던 소피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마테오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투박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빛나는 재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열정. 소피아는 한때 플라멘코 기타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기타리스트였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명성을 뒤로하고 어떤 사건 이후 세상을 등진 채 이 작은 타베르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의 연주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마테오에게 타베르나에서 허드레디를 도우며 머물 것을 제안했다. 대신 숙식을 제공하고 시간이 날 때 기타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마테오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마테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타베르나 일을 돕고 밤에는 소피아의 지도 아래 혹독한 기타 연습에 매진했다. 소피아는 엄격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기교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플라멘코 기타의 진정한 혼, 두엔데를 표현하는 법을 강조했다. 삶의 희로애락,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을 기타줄 하나하나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기술은 껍데기에 불과해, 마테오.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연주하는 거야. 내 슬픔, 내 기쁨, 내 분노까지도 모두 내 음악의 일부가 되게 해. 마테오는 스펀지처럼 소피아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는 이사벨라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떠나온 억울함, 그리고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열망을 모두 기타 선율에 쏟아부었다. 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지만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강렬해졌다. 그의 기타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의 토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였고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외침이었으며 사랑하는 이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이었다. 소피아는 그런 마테오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를 이끌었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세비야에서 매년 페리아 기간에 열리는 가장 권위 있는 기타 경연대회 황금 기타 디 오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안달루시아 전역의 네로라 하는 기타리스트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루는 꿈의 무대였다. 내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때가 되었다. 마테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음악은 이미 날개를 달았으니.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테오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타를 쳤다. 소피아의 타베르나는 그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단골 손님들은 마테오의 연주에 박수를 보내며 그를 응원했다. 마테오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과연 자신이 그 큰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세비야 페리아가 시작되었다. 도시는 온통 축제의 열기로 들썩였다.
화려한 마차 행렬, 플라멩코 춤을 추는 무희들, 흥겨운 음악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마침내 황금 기타 경연대회의 막이 올랐다. 유서 깊은 극장의 무대는 눈부시게 빛났고 객석은 기대감에 찬 관객들로 가득 찼다. 안달루시아 각지에서 모인 기타리스트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값비싼 악기를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이들 사이에서 낡은 기타를 든 마테오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마테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눈을 감고 이사벨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맑은 미소, 그리고 소피아의 강인한 눈빛. 그것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드디어 그의 이름이 불렸다. 마테오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기타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첫 번째 예선 무대. 마테오는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 고향 마을의 올리브 나무와 그 아래서 느꼈던 슬픔과 희망을 담은 자작곡을 연주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그는 곧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타 위를 춤추었고 그의 온 마음이 담긴 선율은 객석을 압도했다. 화려한 기교는 아니었지만 그의 연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함과 깊이가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마테오는 무사히 예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테오에게 시련이 닥쳤다. 경연대회장에 리카르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마테오가 경연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그를 방해하기 위해 세비야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리카르도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 마테오의 기타줄을 몰래 느슨하게 만들어 놓거나 마테오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다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편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마테오는 크게 당황했지만 곁에는 소피아가 있었다. 소피아는 리카르도의 계략을 간파하고 미리 예비 기타줄을 준비해두는 등 마테오를 도왔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테오에게 말했다. 마테오, 저런 비겁한 방해에 흔들리지 마라. 네 음악으로 증명하면 된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야. 마테오는 소피아의 말에 용기를 얻고 더욱 연주에 집중했다. 그는 리카르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본선을 통과하며 결선 진출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연주는 헛소문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선 무대가 열리는 날 밤, 극장은 최고의 긴장과 열기로 가득 찼다. 최종 결선에 오른 기타리스트는 마테오를 포함해 단 3명, 모두 쟁쟁한 실력자들이었다. 심사위원석에는 안달루시아의 저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지역의 가장 강력한 유지이자 예술 후원자인 돈 알바로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무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돈 알바로는 마테오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의 미천한 출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표정에는 마테오의 연주를 평가하는 냉정함과 함께 일종의 시험을 하는 듯한 의도가 엿보였다. 마테오는 마지막 결선 연주를 위해 무대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사벨라, 보고 있나요? 소피아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곡의 제목은 나의 안달루시아, 지아.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담아낸 대서사시였다. 그의 기타는 때로는 고향 마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올리브밭의 풍경을 그렸고 때로는 이사벨라와의 풋풋했던 추억을 속삭였다. 격정적인 라스게아도 플라멩코 주법 중 하나는 리카르도에 대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저항을 표현했고 애절한 팔세타, 플라멩코 기타의 즉흥적인 선율은 정처 없이 떠돌던 시절의 외로움과 소피아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다. 그의 손가락은 기타 위에서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의 온몸은 음악과 하나가 된 듯 격렬하게 움직였다. 연주 중간중간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 이사벨라의 눈물, 리카르도의 비웃음, 소피아의 가르침. 그 모든 감정들이 그의 음악 속에서 살아 숨쉬며 객석으로 퍼져나갔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돈 알바로조차 굳은 표정을 풀고 그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었다. 마테오의 연주는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극장 안에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을 때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극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보를 외쳤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마테오의 연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결과는 당연했다. 마테오는 압도적인 지지로 황금 기타 경연대회 우승자로 선정되었다. 안달루시아 최고의 기타리스트라는 영예와 함께 두둑한 상금이 그에게 주어졌다. 마테오는 떨리는 손으로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과 서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두가 마테오를 축하하는 자리. 돈 알바로가 조용히 마테오를 불렀다. 그는 마테오를 자신의 호화로운 마차로 안내했다. 마차 안에서 돈 알바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테오의 재능을 극찬했다. 그리고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마테오, 자네의 재능은 이런 시골 경연대회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네. 나의 전속 연주자가 되어 세비야에 머물게. 내가 자네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겠네. 아름다운 저택, 사교계 진출, 그리고 자네에게 어울리는 좋은 가문의 여인과의 만남도 주선해 줄 수 있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단 조건이 있네. 과거의 그 누추한 마을과 그곳의 여인은 깨끗이 잊어야 하네.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Current part characters 2질린 80건, total characters 7입 31. 마테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알바로의 제안은 너무나 유혹적이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의 탈출,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 안정된 미래.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이사벨라의 순수한 미소와 소피아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내 영혼을 팔지 마라, 마테오. 소피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갈등했다. 화려하지만 거짓된 산과 비록 가난할지라도 진실된 자신의 삶 사이에서. 마침내 마테오는 눈을 뜨고 돈 알바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 알바로, 당신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음악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제 과거와 제 사람들을 버리고 얻는 부와 명예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알바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같은 젊은이는 처음 보는군. 알겠네.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네. 그는 마테오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마차에서 내리게 했다. 마테오는 마차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비야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후련함을 느꼈다. 큰 유혹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는 비록 눈앞에 부귀영화를 걷어찼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소피아는 타베르나 앞에서 마테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마테오는 소피아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며칠 후 마테오는 우승상금과 황금 기타라는 명성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세비야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이사벨라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마을을 떠날 때와는 달리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낡은 기타 케이스 안에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음악과 영혼이 담겨 있었다. 마테오가 고향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해는 서쪽 올리브나무 숲 너머로 붉게 기울고 있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여전히 가난하고 조용한 마을. 하지만 마테오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듯 떠났던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듯 그를 경계했지만 이내 그가 마테오임을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성공 소식은 이미 아름아름 마을에 퍼져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마테오가 돌아왔다. 황금 기타의 마테오가.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그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군중을 헤치고 달려왔다. 이사벨라였다. 그녀는 마테오를 발견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마테오, 돌아왔군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마테오도 이사벨라를 힘껏 끌어안았다. 몇 년 동안의 그리움과 서름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리카르도의 소식도 들려왔다. 그의 악행은 세비야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마을에 알려졌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오래전에 어디론가 야반도주했다고 했다. 그의 집안도 예전 같은 위세를 잃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마테오와 이사벨라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테오는 우승상금으로 작은 땅과 아담한 집을 마련했다. 더 이상 지주의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집 앞 작은 뜰에 올리브 나무를 심고 이사벨라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마테오는 자신의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매일 오후 마을 광장의 가장 큰 올리브 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아이들의 손놀림은 점차 익숙해졌고 메마르고 조용했던 마을 광장은 매일 오후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채워졌다. 어른들도 일을 마치고 하나둘씩 모여들어 마테오의 연주를 듣거나 아이들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의 음악은 가난하고 고단한 마을 사람들의 삶에 위안과 기쁨을 선사했고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세비야의 화려한 무대나 돈 알바로의 저택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이사벨라의 곁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기타 소리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나 열망을 넘어 공동체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가끔씩 마테오는 소피아를 찾아 세비야로 가곤 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엘 히타노를 지키며 마테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녀는 마테오가 가져온 고향 마을의 소박한 선물들을 받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다. 잘하고 있다, 마테오. 네 음악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될 거야.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테오와 이사벨라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기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라났고 아버지처럼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갖게 되었다. 마테오의 작은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마테오를 우리들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렀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안달루시아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가 많은 가난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해질녘 마테오는 종종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기타를 연주했다. 노을빛에 물든 올리브 밭과 하얀 집들을 바라보며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의 기타 선율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음악 속에는 여전히 삶의 애환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마테오는 억울하게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는 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냈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그가 연주하는 플라멩코 음악처럼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가 어우러져 더욱 깊고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마테오의 기타 소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노래로 울려 퍼질 것이었다. 마테오가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을 때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은 더 이상 빈둥거리거나 일찍부터 고된 노동에 내몰리지 않았다. 대신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다. 마을 축제는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졌다. 마테오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펼치는 플라멩코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 마테오의 제자 중에는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소년 파블로가 있었다. 파블로는 마테오처럼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마테오는 파블로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고 그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을 쏟으며 가르쳤다. 그는 파블로에게 단순히 기타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의 지혜까지도 전수해 주려 노력했다. 파블로, 내 기타는 너의 목소리다.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느 해 세비야의 황금 기타 경연대회 소식이 다시 들려왔다. 마테오는 파블로에게 참가를 권유했다. 파블로는 두려워했지만 마테오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마테오는 자신의 낡은 기타를 파블로에게 물려주며 말했다. 이 기타에는 나의 눈물과 땀,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 이제 네가 이 기타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렴. 파블로는 마테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세비야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마테오가 처음 우승했을 때처럼 작은 마을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 일궈낸 기적에 안달루시아 전체가 다시 한번 감동했다. 파블로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테오는 마치 자신이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며 파블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 후로도 마테오의 마을에서는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었다. 마을은 기타리스트들의 고향으로 불리게 되었고 가난했지만 음악과 열정이 넘치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테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테오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마을 광장의 올리브나무 아래서 기타를 연주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의 기타 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원숙해져 있었다.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사벨라 역시 곱게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테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첫 번째 청중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 육이면 나란히 앉아 마테오의 기타 연주를 듣거나 함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조용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랜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세비야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돈 알바로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이제 노쇠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마테오의 연주를 꼭 한번 다시 듣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오만했던 제안에 대해 사과하며 마테오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마테오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세비야로 가기로 결정했다. 복수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한때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의 음악으로 그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건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테오는 돈 알바로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예전의 화려함은 빛이 발했고 저택 안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돈 알바로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테오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와주었군, 마테오. 고맙네. 마테오는 말없이 기타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돈 알바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던 그 소박하고 진실된 음악을 연주했다. 그의 기타 소리는 넓고 텅 빈 저택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연주를 듣는 동안 돈 알바로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연주가 끝나자 돈 알바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자네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군.